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10월 20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준과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환영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가끔씩 미준 방송을 통해서요. 미국의 애널리스트들이 특정 종목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종목의 목표 주가는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있는데요. 이틀 전인가 구독자 한 분께서 도대체 이놈의 목표 주가는 언제 맞아 떨어지느냐, 주가는 언제 오르는 거냐고 이렇게 푸념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베어마켓이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짜증이 나실만 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댓글을 읽으면서 제가 문득 예전 생각이 났습니다. 2020년은 물론이고요. 2021년 초반까지도 사실 대부분의 테크주들은 그 목표 주가가 당시 주가에 비해서 더 낮은 금액에 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도 마찬가지로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를 보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조롱을 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주가가 300인데 어떻게 목표 주가가 240이냐, 250이냐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애널리스트들이 목표 주가를 산정하는 방식은요. 제가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리는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 이 공식을 이용해서 만들어집니다. 즉 앞으로 이 기업이 1년 동안 어느 정도의 어닝, 즉 EPS를 만들 가능성이 있는가 이 수치를 예측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적정 멀티플을 곱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이 목표 주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테슬라 같은 일부 성장 주식을 제외하고는요. 대부분의 목표 주가는 상당히 합리적인 방식으로 산정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산정된 목표 주가가 1년 내에 심지어는 2년 내에 달성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겠죠. 시장 상황에 따라서 멀티플이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요. 또 경제적으로 리세션에 빠진든가 하면 기업의 어닝 실적이 단기적으로는 저하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하지만 조금만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살펴본다면요. 그 기업의 비즈니스가 계속 성장할 수만 있다면 머지않아 결국은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업 가치에 부합되는 적정 주가를 찾아가게 돼 있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시면서 긍정적인 마음 자세를 잃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자, 10월 20일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수요일 미국 증시의 마감 시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0.33, S&P 500이 0.67% 빠졌고요. 나스닥이 마이너스 0.85%로 가장 좋지 않은 추세를 보였습니다. 성장주들의 성적표도 살펴보면요. 일단 올라간 종목이 좀 보이는데 ISRG 어제 어닝 결과 발표 후 9%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ASML의 어닝 결과도 괜찮았잖아요. 6.27% 올라가면서 마감이 됐고요. 퍼시픽 바이오 플러스 2.63, 바이퍼 에너지 플러스 1.61, 퀄컴도 1.47% 올라갔고요. KLA 플러스 1.19,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0.91% 상승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대부분의 반도체 종목들이 ASML의 긍정적인 어닝 결과 덕분에 상승 추세를 지켜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떨어진 종목도 굉장히 많습니다. 리오토가 마이너스 11%, C 리미티드가 10.75% 빠졌고요. 니오도 10.57% 빠지면서 중국 쪽에 있는 미국 상장 종목들이 굉장히 좋지 않은 추세를 만들어냈고요. 업스타트가 마이너스 8.15, 오픈도 마이너스 7.60, 에디타스 마이너스 7.46, 인바이테가 7.24% 떨어졌습니다. 이 종목들은요, 최근에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죠. 그래서 트레이더들이 즐겨 사용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메가테크 기업들의 성적인데요. 자, 일단 넷플릭스가 어제 감동적인 어닝 결과를 발표했잖아요. 그러면서 13% 이상 급등을 했고요. 테슬라가 0.84% 올라갔습니다. 엔비디아 어제 ASML 덕분에 0.7% 상승했고요. 메타 플랫폼즈 0.32, 애플도 0.08% 올라갔습니다. 자, 반면 떨어진 종목이 3개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0.85%, 구글이 마이너스 1.08, 아마존이 마이너스 1.11%를 보여줬습니다. 사실 어제 미국 증시의 하락은요, 굉장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이틀간 미국 증시의 상승 추세가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거기에다가 최근에 시작된 어닝 시즌이 여태까지는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은행권도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했고요. 어제 제가 소개해드렸던 테크 주식들 ASML, 인투이티브 서지컬, 넷플릭스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산뜻한 출발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정말 이러다가 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것이 아닌가 기대감이 부풀어 오르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10년 국채 금리가 어제 2008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따라서 국채 금리의 상승을 주식시장이 이겨낼 수는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죠. 솔리드한 스타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기업들이 하나 둘씩 어닝을 발표하고 있는데 굉장히 산뜻한 출발을 보였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레저리 일드, 즉 금리가 굉장히 올라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주가가 하락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이유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면 리세션에 대한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리세션의 공포가 확산되면 왜 국채 금리가 올라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국채라는 것은 결국 국가에게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경제가 안 좋아지면 당연히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겠죠. 우리가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데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든다는 것은 공급이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요, 금리, 즉 이자를 올려서라도 돈을 빌려줄 사람을 찾아야 되잖아요. 따라서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은 떨어지는 거고요. 국채의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어제 10년 국채 금리가요, 무려 4.136을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2008년 7월 23일 이후에 최고 수준까지 국채 금리가 상승해버렸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굉장히 심플하게 얘기를 해주겠다, 그래서 설명을 해주는데 10년 국채 금리는요, 리스크 프리 레이시다, 안전 자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안전 자산의 금리는요, 기본적으로 전 세계에 있는 다른 자산의 가격을 결정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국채 금리가 4%가 넘는 상황이 오게 되면 사실 안전 자산이 안겨주는 수익률이 4.1, 4.2까지 올라갔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굳이 6%, 7%, 8% 정도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 위험 자산인 주식에 투자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에서 빠져나와서 이 금액을 채권을 사는데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4%를 보통 붕괴선으로 본다. 그래서 경계가 있다는 거죠. 4% 이하로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안전자산보다는 위험성을 감당하더라도 많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위험자산의 인기가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4% 이상으로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아무래도 안전자산의 투자 가치가 더 높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요. 어제 제가 저의 경우를 좀 공유해 드렸잖아요. 4% 이상까지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연동돼 있는 대부분의 금리가 같이 동반 상승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모기지 레이시 6.7%까지 올라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되면 제가 사실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 모아놓은 돈인데 이 주식 투자에 들어갈 돈을 거기에 넣지 않고 모기지를 갚는데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따라서 주식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자금이 점점 더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됐다. 따라서 금리가 이 정도로 무서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이 기준금리도 그렇고 시장금리, 채권금리가 어떠한 추세를 보이느냐,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계속해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셨던 테슬라의 어닝 결과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분기의 논갭 EPS부터 보시면 1달러 5센트를 만들어내서요, 시장의 전망치보다는 4센트 정도를 초과적으로 달성해냈고요. 자, 매출은 21.45 빌리언을 찍었는데 이 수치는요, 작년의 매출과 비교하면 무려 56%라는 건강한 성장률을 지켜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시장의 전망치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따라서 매출 같은 경우는 시장의 전망치보다 510밀리언이 모자랐다. 따라서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주가가 어닝 실적 발표 이후에 6% 정도 빠졌거든요. 하지만 이 부분은 어닝 결과 레포트에 써있던 다른 정보들을 감안하지 않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번에 어닝 결과가 발표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가 제공이 됐는데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자, 주목할 부분이 뭐냐? 자, 3분기의 프로덕션 레이트, 상하이 공장 같은 경우는요, 쿼터 레코드를 썼습니다. 최고 신기록이죠. 그래서 한 분기에 만들어낸 자동차 숫자가 지금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 상하이 공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베를린 공장도 괜찮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2000대의 모델 Y를 매주 만들어낼 수 있는 수용 시설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다. 따라서 베를린도 이제 가속화되고 있다는 거죠. 생산 대수가.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생산 대수는 36만 5,923대를 찍었고요. 그렇게 되면 작년 대비해서 생산 수가 54% 성장한 셈이다. 자, 그리고 판매 대수는 34만 3,830대를 팔아서 42%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자, 다음은 수익률인데요. 오퍼레이팅 마진, 영업이익률이죠. 영업이익 마진을 보니까 17.2%를 찍으면서 지난 분기에 14.6보다 현저하게 향상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이제 경영진에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치솟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고, 또 하나 지금 FX는 뭐냐면요, 환율입니다. 달러가 너무나 치솟으면서 이제 환율 때문에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은 것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재 두 가지를 이겨냈다는 거죠. 그 비결은 뭐였냐면 일단 자동차 가격을 올렸죠. 그래서 마진이 향상된 거고요. 또 하나는 딜리버리의 수가 올라가면서 레버리지를 이용했다. 그 얘기는 이제 생산력이 향상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고무적인 내용이 있는데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manufacturing capacity, 즉 생산 대수를 이제 계속해서 늘려나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새로운 공장도 짓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예전부터 얘기했던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줬는데요. 앞으로 수년에 걸쳐서 테슬라는 계속해서 판매 대수 그리고 생산 대수를 50%씩 평균적으로 올려나가겠다. 이렇게 지금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줬습니다. 자, 50%라는 건강한 성장률을 몇 년 동안 계속 지켜내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equipment, 즉 장비가 계속해서 원활하게 공급이 돼야 되고, 그리고 영업 쪽에서도 효율성 그리고 capacity,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새로운 공장을 지을 수 있어야겠죠. 자, 마지막으로 서플라이 체인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만 있다면 50%의 성장을 계속해서 지켜낼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테슬라는요, 자동차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죠. 솔라 판넬도 13% 정도 성장을 하면서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강력한 분기 실적을 냈고요. 자, 에너지 스토리지도 작년 대비해서 62%나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냈다라고 합니다. 자, 또한 긍정적인 소식 하나 더 있는데요. 12월 달에는 테슬라의 세미 트럭을 드디어 판매를 시작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줬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줄에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써 있는데요. 하드웨어에서 만들어지는 순이익이 드디어 동반 성장할 것이다. 뭐랑 동반 성장하냐면 소프트웨어, 즉 이제 자율주행에서 나오는 순이익과 하드웨어에서 나오는 순이익이 더해지면서 동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지금부터는 보여줄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방금 전에 우리가 판매 대수가 매년 50% 정도 성장할 걸 기대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판매 대수가 50% 성장하면서 만약에 소프트웨어의 성장까지 가속화된다면 이 매출 성장은요, 50%가 아니라 60%, 70%, 80%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테슬라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순이익은 그러면 그거보다 더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순이익이라는 것은 이제 매출에서 비용을 제하는 거잖아요. 근데 비용은 고정 비용이 있고 변동 비용이 있습니다. 변동 비용이라는 것은 자동차를 판매하면 판매할수록 올라가는 거지만, 고정 비용은요, 아무리 많이 매출이 증대돼도 고정돼 있거든요. 따라서 매출이 100% 성장할 때 순이익은 100% 이상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테슬라의 그 애널리스트들이 주고 있는 테슬라의 전망치를 보면요, 이러한 현실을 잘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의 시킹 알파 페이지에 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닝을 클릭하시고 어닝의 에스티메이트를 한번 눌러보시면요. 자, 앞으로 테슬라라는 기업이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어닝의 기대치가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2022년에는 4달러 40, 2023년에는 5달러 82, 2024년에는 7달러, 그리고 2025년 앞으로 3년 후에 8달러 90 정도를 한 주당 만들어낼 것이다. 이것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애널리스트들의 평균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는 매년 매출이 적어도 50%에서 70-80% 정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순이익의 성장은 사실 100% 가까이 될 수 있다.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 얘기는 올해 4달러 40이 내년이 되면 적어도 한 8달러, 그리고 8달러가 2024년이 되면 한 15달러, 그리고 2025년에는요, 만약에 모든 것이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된다면 30달러까지도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에 하나 테슬라가 2025년에
반면에 한 주당 만들어내는 순이익이 $30까지 올라갈 수 있다면 그게 어떤 의미냐면요. 주가는 순이익 곱하기 멀티플이죠. 자, $30 곱하기 테슬라에 우리가 어느 정도의 멀티플을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는 한 50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갔을 때 한 30대만 만들어낼 수 있다면 주가가 9배까지 갈 수 있다. 그 얘기는요. 지금 현재 주가에서 한 4배 정도 단기간에 상승할 여지가 있다라고 우리가 기대감을 높여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테슬라가 계속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데 50%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거는 허무맹랑한 꿈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굉장히 건강한 투자의 논리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요. 테슬라와 자율주행 쪽에서 경쟁을 진행하고 있는 구글의 웨이모 관련된 업데이트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과거 20년 동안 구글, 즉 알파벳이 인수합병한 기업의 수가요. 총 240개를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알파벳의 가장 커다란 투자 가치가 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중에는 이 웨이모처럼 아직까지는 매출을 제대로 발생시키지 못하고 있지만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그런 기업들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이런 기업들이 툭툭 튀어나오면서 하나 둘씩 드디어 매출도 발생시키고 순이익을 만들어내는 이런 구조로 비즈니스가 성장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알파벳이 가지고 있는 무궁무진한 투자 가치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런 비즈니스 유닛이 어떠한 향상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 기사에 따르면요. 알파벳의 웨이모가 세 번째 도시로 LA를 선정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자율주행을 구축하기 위한 도시를 선정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는요. 이 구글의 웨이모가 자율주행을 제대로 실시하고 있는 곳은 단 한 곳에 불과합니다. 바로 피닉스인데요. 피닉스만 지금 드라이버리스니까 운전자가 없는 상태에서 제대로 된 100% 자율주행을 시행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도시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이 들어가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세이프티 드라이버가 탑승한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반만 자율주행을 하고 있다. 준 자율주행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로 선정된 LA에서는 언제부터 자율주행을 도입할지는 타임라인이 아직 나와 있진 않은데요. 그래도 몇 달 안에는 시작을 할 것이다 라고 웨이모에서 가르쳤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알파벳이 보유하고 있는 200개가 넘어가는 조그만 회사들이 어떠한 발전 소식을 보내줄지 우리가 좀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는 우버 관련된 소식인데요. 우버가 이번에 저니 에즈라는 광고 비즈니스 디비전을 새롭게 런칭한다라는 굉장히 커다란 호재가 발생했습니다. 자, 제가 왜 이 뉴스가 커다란 호재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우버가 우버 저니 에즈를 새롭게 이제 론칭을 했는데요. 이번에 이 광고계의 전문가인 닥터 마크 그레서라는 사람을 직접 영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버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앱이 우버 앱 그리고 우버 이츠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버를 통해서 이제 차량을 부르거나 아니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배달 서비스를 시키고 나서 앱을 쳐다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얼마 걸리나 5분 걸린다. 뭐 차가 오는 뭐 그림도 나타나고 여기 같은 경우는요. 자동차가 아니라 보통 자전거 아니면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오토바이가 오고 있는 그림이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가만히 보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광고를 붙여서 광고주들의 매출을 향상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우버가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우버는 강력한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퍼스트 파티 데이터거든요. 퍼스트 파티 데이터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른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객의 데이터를 얘기합니다. 우버 같은 경우는요. 사용자의 수가 1억 2천만 명이 넘어가거든요. 따라서 우버 입장에서는 1억 2천만 명이 넘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데 관심이 많고 어디를 주로 가고 이러한 데이터를 모두 보유하고 있잖아. 따라서 이 데이터에 기반한 적정한 광고를 붙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버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감을 높여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 40개가 넘는 굉장히 커다란 브랜드들이 이 광고 비즈니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광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줄을 쓴 상태다.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스폰서 이메일이라든지 홈페이지 빌보드, 포스트 체크아웃 애드, 뭐 스토어 프런치 애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애드를 가지고 광고를 가지고
가지고 접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우버가 지금 얘기하기를 2024년까지 1 빌리언이니까 10억 달러 정도의 매출을 광고에서 만들어낼 것이다라는 커다란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굉장히 좀 적절한 디비전이 이번에 출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버에 투자하고 있는 주주 입장에서는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광고 쪽에서 우버가 의외로 강자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기대감을 좀 부풀릴 수 있는 굉장히 커다란 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에는 아마존이 등장을 하는데요. 아마존 역시도 그들의 비즈니스를 확장한다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아마존이 도전하는 비즈니스 모델은 인슈어런스입니다. 보험회사죠. 그래서 영국 쪽에서 홈 인슈어런스를 판매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존닷컴 가서 보험 상품까지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리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아마존이 보험사 역할을 하겠다 이것은 아니고요. 이미 존재하고 있는 보험사들과 파트너십을 결성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영국에 있는 3개의 보험회사랑 손을 잡았습니다. 파트너십이 결성된 회사는 에이지어스 UK, 코옵 그리고 LV, 제너럴 인슈어런스랑 손을 잡고요. 자, 내년 초가 되면 좀 더 많은 보험사들과 연계가 된다. 그래서 많은 보험사들이 입점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아마존닷컴에 가면요. 여러 가지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보험 상품들이 쭉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그 안에서 자기가 가장 필요한 조건과 일치하는 그런 보험 상품을 살 수 있다. 가격도 비교할 수 있고요. 보험료는 어떻게 되는지, 보험금은 어떻게 되는지, 장단점은 어떻게 되는지 비교할 수 있는 툴이 마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요. 지금까지 아마존은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상품만 판매를 해왔는데 서비스 쪽에도 무궁무진한 잠재력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호텔들을 모아놓고 가격을 비교할 수도 있는 거고요. 항공사 티켓이라든지 뮤지컬, 연극, 콘서트, 강연 뭐 팔지 못할 것이 없죠. 그래서 예전에는 책만 판매하던 온라인 상점에서 책에서 발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대표적인 이커머스 기업이 됐는데 이제는 눈에 보이는 제품뿐만 아니라 서비스도 판매하는 대규모의 상점으로 추가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다음 기사에는 타이완 세미컨덕터 TSMC가 등장을 합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요. TSMC가 전 세계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업들 중에 하나라는 데는 이견이 없으실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타이완 세미컨덕터의 시가총액을 보시면 38.37 빌리언밖에 되지 않거든요. 한 380은 돼야 될 것 같은데 의외로 굉장히 가격이 저렴한 그런 기업들 중에 하나가 바로 TSMC입니다. PE 레이쇼로 보시면요. 앞으로 포워드 1년 내에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의 9.9배만 주면 살 수 있는 기업이 TSMC다. 자, 이렇게 타이완 세미컨덕터의 시가총액 그리고 PE 레이쇼가 낮게 설정되어 있는 이유는 뭐냐면 너무나도 강력한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바로 중국인데요. 자, 이번 기사를 보시면 이러한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타이완 세미컨덕터가 일본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수도 있고요. 얼마나 많은 부분을 옮길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이제 차차 후속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하지만 지정학적인 리스크만 없다면 훨씬 더 커다란 시가총액을 이룰 수 있는 것이 확실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둘씩 공장도 이전을 하고요. 많은 비즈니스 부분을 다른 곳으로 분산하면서 타이완 세미컨덕터가 그들의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이번 기사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준비된 마지막 기사에는 팔란티어가 등장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오미주 뉴스에 굉장히 자주 등장한 기업 중에 하나죠. 최근에 이제 미국 정부 관련된 굵직굵직한 계약을 많이 따냈는데요. 자, 이번에는 정부 기관이 아니라 헐츠라는 민간 기업입니다. 자, 헐츠랑 이번에 멀티이어니까 장기간에 걸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데요. 그러면서 그들을 위한 매니지먼트 플랫폼을 구성한다라는 내용입니다. 팔란티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특별한 점은 뭐냐면요. 각 기업 그리고 정부기관이 요구하는 거에 따라서 그들만을 위한 맞춤형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기업이거든요. 따라서 내가 만들어놓은 플랫폼이 있으니까 너도 나도 들어와서 사용해. 이게 아니라 정말 고객사가 원하는 그들만을 위한 그런 플랫폼을 구성해주는 장점이 있는 기업이다. 물론 이제 가격은 더 비싸겠죠. 자, 어쨌든 이번에 파트너십을 보면요. 장기간에 걸쳐 멀티 이어 파트너십이 구축이 된 거고요. 자, 헐츠라는 기업은 50만 대 이상 되는 자동차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렌트카 기업입니다.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 데이터로 인해서 영업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많은 여지가 남아 있겠죠. 과연 어떠한 자동차를 어디에 배치해야 되는지, 가격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언제쯤 새로운 자동차를 보충해야 되는지, 특히 최근 들어서는요, 허츠가 이 전기차 쪽으로 전향을 시도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여러 가지 데이터에 기반한 생산성 증대를 위해서 이번에 파트너십을 결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팔란티어 입장에서는요,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 둘씩 계약권을 늘려나가면서 그들의 매출을 증대시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10월 20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좀 만만치 않은 분량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내일 조금 더 알찬 내용 잘 준비해서요.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